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우리 이제 1차 우리 해경 채용 시험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번 문제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지금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그냥 지문을 한 겁니다. 자, 형벌 법규는 문헌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대한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이 답지문인데, 자, 2번 지문은 최근에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자, 지금 이 성폭력 특법법 13조입니다. 자, 13조는 뭐냐면 이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예요. 자, 이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성적 수침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이나 글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라고 하는 죄인데요. 자, 그럼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피고인은 이 성적 수침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음란한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자,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피고인의 사례는, 자,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에다가 끼워 넣은 거잖아요. 자, 그럼 직접 상대방 주거지에다가 출입문에다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성적 수침을 일으킬 수 있는 편지, 음란한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긴 보냈는데, 자,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으니까, 자, 이 통신매체 이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만약에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로 처벌하게 되면,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지문은 지금 죄형법정주의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은 해경시험이라는 특수한 이제 상황 때문에 나온 지문이죠. 자, 우리 이제 어선법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거기에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하면서, 자, 그 기재할 사항에 이제 그 선박의 총 톤수죠. 톤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어선 검사 증서에 어떤 것을 기재하라. 자, 이걸 일일이 뭐냐면 법에 다 정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어선법에서 어선법 시행 규칙에다가 어선 그 검사 증서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이제 뭐죠? 위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총 톤수라는 게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자, 이것을 시행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선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이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어선법 시행 규칙에다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우리 경찰 채용시험에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자, 핵심이 뭐냐면 이거네요. 자, 지금 이 지방세법 8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 처벌 법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조세범 처벌 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대행을 한 법률, 특가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한 내용이죠. 자, 조세범 처벌 법령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나 명령이에요. 자, 근데 지금 특가법은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만든 법률이잖아요. 그럼 이 조세범을 처벌해서 만든 법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조세범 처벌 법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고, 만약에 포함시키면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범 처벌 법령에 특가법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교사와 방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론 문제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면적 교사, 편면적 방조. 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성립할 수 있느냐, 성립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편면적이 우리 공범론에서 3번 나오죠. 편면적 공동정범, 편면적 교사범, 편면적 방조범.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편면적 공동정범과 편면적 교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죠. 왜냐면 이 공동정범은 서로 의사연락,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의사연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은 같이 할 의사가 있는데 다른 한 명은 같이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동가정사가 일방적인 경우, 일방에 관한 경우를 편면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허용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편면적 교사범도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교사범이 정범에게 자, 범죄를 교사하면
정범이 그 교사를 받아서 범죄 실행의 길을 갖게 되는 게 교사의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교사범이 피교사자 정범에게 교사를 하고 자, 그 교사를 받고 범죄 실행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사범은 정범에게 교사를 했는데 자, 정범은 그걸 모르고 이제 범죄를 범하는 걸 편면적 교사라고 하잖아요. 자, 개념상 있을 수 없고요. 자, 편면적 방조범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편면적 방조는 방조범이 정범을 도와주기만 하면 이 방조범과 정범 사이에 서로 의사연락이나 정범이 방조범 행위를 인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방조범이 정범을 도와주기만 하면 방조범 성립하기 때문에 방조범은 정범을 도와줬는데 정범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이 편면적 방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가 없고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할 수 있느냐 묻고 있죠. 자, 이제 부작위에 의한은 교사가 부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부작위로 교사한다는 얘기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럼 이제 부작위로 교사하는 것, 이거 성립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사는 범죄 기회가 없는 사람이 범죄 기회를 갖게 해야 되니까 적극적인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우리 가만히 있는 부작위는 교사 모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근데 방조는 이 교사와는 달리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만 하면, 범죄 실행을 도와주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적극적으로 도와주든 뭐 소극적인 도움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방조는 소극적인 부작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자, 니은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제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자,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자, 뭐뭐에 대한은 상대방이 이제 과실범이라는 얘기죠. 교사를 하는데, 자,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했다는 얘기는 그 교사의 상대방이 과실범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실범에게 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건 과실범에게 방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둘 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자, 이 교사는, 자, 공범 종속성질 때문에, 자, 갑이 을에게 교사를 했을 때 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을이, 자, 그 피교사자인 정범이 반드시 뭐죠?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교사의 상대방이 과실범이잖아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정범이 과실범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 방조하면, 자, 그때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지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통설이죠. 자, 그 다음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이건 우리 최근에 채용시험에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효과 없는 교사죠. 자, 이제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을 하라고 교사했는데, 자, 정범이 이제 승낙만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 자, 이게 효과 없는 교사죠. 효과 없는 교사는 형법 31조 2항에서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모두 예비 의무에서 준해서 처벌한다라는 31조 2항이라는 조문이 있으니까 효과 없는 교사는 31조 2항에 따라서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되는 거 맞죠? 자, 근데 효과 없는 방조죠. 그럼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받느냐?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실패한 방조든 효과 없는 방조든 이 기도된 방조에 대해서는 교사와는 달리 이 방조에 대해서는 처벌준이 없죠. 그래서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준이 없기 때문에 자, 처벌되지 않는다. 자, 맞고요. 자, 과실에 의한 교사법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법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뒷부분 때문에 틀린 거네요. 자, 역시 이제 과실에 의한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 같은 개념이죠. 이게 이제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교사가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과실로 교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실로 교사하는 게 과실에 의한 교사범, 과실로 방조하는 것이 과실에 의한 방조범이에요. 자, 둘 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나 방조는 둘 다 이중의 고의를 요하는, 고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나 방조는 무조건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교사범 불가능하고요. 과실에 의한 방조범 역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이거 맞죠? 자, 근데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은 이제 과실범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인데,
자, 우리 채용 시험에는 뭐 잘 나오지 않는 지문들 좀 이제 좀 지역적인 판례들이 많아서 근데 기본적인 개념만 갖춰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먼저 이제 기흑번입니다. 자, 기흑번은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하였다. 자, 근데 지금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금 의사가 진료 방법을 선택했는데, 자, 그 진료 방법 선택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그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 해서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료 방법의 선택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진료 방법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도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간단한 지문들인데 똑같은 판례들이 많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임대를 해줬죠. 빌려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건물의 전기 배선이라는 게 다 벽 속에 있잖아요. 벽 속에 다 매립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 세를 들어간 임차인은요, 주인이 어떻게 전기시설을 설치해놨는지 뭐 벽 속에 다 있는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자, 이 벽 속에 매립 설치되어 있는 이 전기 배선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있다는 거죠. 뭐 주인이 이제 전기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임차인은 뭐 전기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기 배선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 그때는 소유자가 주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전기 배선이 잘못돼서 그 집이 지어질 때 잘못 지어져서 불난 것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유자가 주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주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이죠. 자, 디귿번은 지금 원래 이제 2021년도 1차 해경 시험은 우리 채용 시험 지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채용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우리 공사 도급 계약의 경우는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면 수급인이 완전히 그 공사를 자기가 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수급인이 전적으로 그 공사를 진행하죠.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지시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무는 없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시공 및 개별 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에 관여를 한 경우에요. 그럼 도급인이 수급인이 공사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그때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도급인에게는 없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시 감독을 했을 때는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이 부분이 틀린 건데요. 뭐 이제 좀 지문이 깔끔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걸 뭐 국어적으로 해석해도 앞에 원칙이 나와 있고, 자, 이 뒷부분은 이제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결론이 나온 거니까 이제 틀린 점이 되겠죠. 자,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이제 업무상 과실 작물죄에 관련된 판례들인데, 자, 이것도 역시 한 사법시험 정도에서 옛날에 나왔던 지문들이죠. 그 이하는 잘 안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뭐 기본서에는 다 실려 있는 판례고요. 자, 지금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뭐 반지 훔치거나 목걸이 훔치고 이런 이제 절도범들이 그 훔친 이제 기금속들을 금은방에 팔려 오잖아요. 팔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은방 주인이 업무상 과실로 그 작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금은방 이제 운영하는 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지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자, 그 물건이 작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면 그때는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매수 물품의 성질이나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전당물인 귀금속이 작물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은방 주인이 자,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그 귀금속을 팔러 왔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작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 그때는 그냥 신원 확인 절차만 거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물건들의 성질이나 종류, 매도자의 신원 이런데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전당물인 귀금속이 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옳은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 질문 중에 하나고요. 자, 갑이 이제 함께 술을 마신 을과 이제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술 취한 이제 을이죠. 이 술 취한 을이 지금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자, 그 사람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서 이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을이 충격당해서 사망한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갑이 만취해서 사리분별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갑에게는 그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자, 이게 틀린 지문이죠. 지금 이 갑이 술을 마신 을과 함께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뭐죠? 이제 대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량의 통행 여부나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나면 갑에게 과실 인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갑에게 과실 인정이 안 된다는 이제 판례 지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동시범 특례에 관련된 설명인데, 자, 이건 지금 원래 2차 채용 시험이에요. 우리 직전에 있었던 우리 채용 시험에도 이런 형태의 이제 사례 형태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시범에 관련된 판례를 물으면, 자, 그 판례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자, 이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다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치 않아서 이제 이번 우리 2차 채용 시험도 좀 어렵게 느껴졌던 지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그 논점만 파악하면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지문에서 그 논점들이 어떤 논점이 문제되는지를 여러분 잘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1번 보시면 자,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을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자, 이 피해자인 A가 사망했어요. 자,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폭행치사 즉 공동정범 263조가 적용돼서 이제 폭행치사 즉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19조나 263조 자, 독립행위 경합 또는 동시범 문제는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정범과는 달리 의사연락이 없어야 되잖아요.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근데 공동정범이 되면, 자, 그때는 이 동시범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으니까, 뭐 19조나 263조는 아예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동시범이 아니네요. 그죠? 공동정범이죠. 의사연락이 있죠. 왜냐면, 자, 지금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요. 자, 이제 그 폭행을 가한 갑이, 자, 함께 폭행하자면서, 이제 을에게 연락을 해서 을이 지금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을이에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이 서로 같이 A를 폭행하자고 의사연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263조가 적용될 필요가 없죠. 적용될 필요가 없고 그냥 당연히 이제 갑과 을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이죠. 자, 2번 질문은 자, 이제 역시 이제 갑으로부터 피해자인 A가 상해를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이 가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다른 행인 을이 지나가다가 이제 또 이제 A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갑의 행위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을의 행위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위의 사례와는 달리 자, 갑이 그냥 상해를 가하고 가버렸고 또 다른 을이요 지나가다 또 상해를 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갑과 을 사이는 의사연락이 없죠, 그죠? 서로 의사연락이 없는 공모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시범이에요. 자, 그럼 동시범에서 이제 결과가 발생했고요.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때는 이제 19조로 갈 거냐, 263조로 갈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19조로 가면 다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 263조로 가면 이제 공동적 예에 따라 처벌되니까 이제 공동정범처럼 갑과 을 둘 다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논점은 뭐냐면 이거죠. 자,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서로 경합해서 자,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상해치사죠. 상해치사의 경우에도 자, 결과는 사망의 결과지만 상해치사라는 범죄가 상해와 폭행의 죄라는 장 안에 들어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상해치사, 폭행치사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263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럼 263조가 적용되면 자, 갑과 을은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자, 2번은 맞죠? 2번은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 지금 A가 행인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 일단 이제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요. 자, 을이 자, 여기는 친절하게 의사 연락 없이 A를 폭행가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갑과 을은 서로 의사연락이 없었으니까 이제 동시범이 된 것은 지문에 제시가 돼 있죠, 그죠? 동시범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A가 을에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갑은 A를 폭행을 가하고 나서 가버렸고, 의사 연락 없이 을이 이제 A에게 폭행을 가하는데, 자, 이게 동시범의 경우 이제 263조가 적용되려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갑은 A를 폭행하고 가버렸고, 을이 지금 폭행을 가고, 그 폭행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네요. 그죠? 그럼 사망의 결과가 을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원인된 행위가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판명된 인과관계대로, 밝혀진 인과관계대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을의 행위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자, 갑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은 폭행치사죄가 될 수가 없고, 자, 을의 행위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을만 폭행치사죄가 되죠. 갑은 그냥 폭행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A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제 지나가던 을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 이제 갑이 먼저 A를 치고 가고, 자, 지나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을이 또 갑을 쳐서, A를 쳐서 A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갑하고 을 사이에 당연히 이제 의사연락은 없으니까 동시범 문제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까 19조나 263조로 가야 되는 것도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4번 질문은 뭐냐? 그럼 19조를 적용할 거냐? 263조를 적용할 거냐? 자, 이 문제죠. 자, 판례는 간단하게 처리하죠. 자, 263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그 상해와 폭행의 죄에 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상해와 폭행의 죄라는 장에 들어있는 범죄들은 263조가 적용되지만 보호법이 다른, 쉬운 말로 이제 다른 그 장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판례는 없고요. 자, 판례가 있는 이제 판례는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는 그건 상해와 폭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고 강간과 추행의 죄에 있는 죄니까 보호법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263조 적용할 수 없다 했잖아요. 자, 똑같은 개념이겠죠. 자,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예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해와 폭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263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19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263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 같지만 논점을 잘 파악하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이제 논점만 확인할게요. 자, 이건 지금 이 폭행을 가한 갑하고 을이 서로 의사연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동정범 문제가 되니까 아예 263조, 19조 동시범 독립행위 경한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조차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263조 아예 적용될 여지조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의사연락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동시범 문제가 되고요. 19조나 263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지금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263조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니까 263조에서 공동정범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 맞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동시범이라는 건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19조나 263조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돼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지금 3번 사례는 그 을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니까 263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제 판례 입장이고요. 자, 4번은 지금 동시범이고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19조나 263조 중에 어떤 조문으로 처리할 거냐는 건데,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해와 폭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263조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책임론 문제인데요. 자, 답은 1번이죠. 뭐 쉽죠. 이건 최홍 시험에도 18년도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형사 미성년자면, 자, 즉, 만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미성년자는 어려운 말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쉬운 말로 나이만 봅니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 없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라면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있어도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자, 1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질문은 이제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 장애냐라고 하는 걸 묻는 질문이잖아요. 자, 이제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는 심신 장애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2번은 예외적인 상황이네요. 자,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럼 그때는 이제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충동 조절 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2번처럼 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 정도가 심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도 아주 쉬운 지문이죠. 자, 지금 피고인이 이제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쳐서 즉사시키고 도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지금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할 때 술에 완전히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규정을 적용해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갑은 원래는 정상적인 뭐죠? 즉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이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술을 마셔서 음주 만취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서 이제 범죄를 범한 경우니까 원인에서 자유행위죠. 그럼 원인에서 자유행위니까 이때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원인에서 자유행위는 정상인과 똑같이 완전한 책임 능력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을 맞고요.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요즘 이제 우리 경찰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이고,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나왔죠. 자, 우리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자,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죠. 그 정도가 이제 그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자,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 자, 우리 이제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그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판례가 우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자,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 의원이 자, 똑같이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선관위 직원이 이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저기 선거법 위반인 경우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 우리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 인식 능력도 뛰어나고, 자, 그 속한 이제 사회 집단도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위법성 인식의 노력이 필요한 정도가 더 높죠. 더 높으니까. 자, 그때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되고요. 이제 광역시의회 의원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요. 자, 그때 일반인이니까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해서 그 선관위 직원이 괜찮다고 했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지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평등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읽혀서 이게 옳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정당한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4번을 맞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뭐 판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설의 내용을 이제 모아서 같이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먼저 이제 사례는 간단하죠. 자, 지금 갑은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죠.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됐죠. 실효됐다는 얘기는 폐지된 거죠. 효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폐지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를 범하고 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진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게 1번 지문 하고요. 1번 지문 하고 그다음에 3번 지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경우에는 뭐 일률적으로 자, 이것을 이제 1조 2항으로 처리하자, 1조 뭐 1항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판례는 그게 아니죠. 자, 법이 폐지되거나 또는 개정됐을 때 자, 무조건 신법이 하는 게 아니고 1조 2항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폐지된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1조 2항으로 가서 면소 판결을 할 수도 있고 1조 1항으로 가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그 행위시법에다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은 자, 이거죠. 자,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가 폐지됐는데 자, 그 이유가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죠.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타당하지 않아서 그죠? 그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 이게 없어진 거니까 자, 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계속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1조 2항으로 가서 신법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없어진 것이 자,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타당하지 않아서 그죠? 그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고 자, 그냥 그때그때 필요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바뀐 경우예요. 그럼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 당시에는 타당했는데 자, 지금 뭐죠?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 폐지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행시법 당시에 그 규정이 타당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죠. 공부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견해의 변경,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라면 1조 2항에 따라서 재판시법주의. 자, 그다음에요. 정책의 변경, 일시적 사정의 변경인 경우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3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자, 이거는 뭐 통설의 입장이죠. 자, 형법 이제 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라고 할 때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죠.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요.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만을 말하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뭐 고시, 그다음에 명령, 규칙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통설 판례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죠. 총체적 법률 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름이 법률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이나 고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광의의 법률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법률이 전체로서의 법률, 모든 법률을 다 말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고시도 이 법률 속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니까. 자, 이제 고시가 바뀐 것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자, 맞죠?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답이네요. 자, 보건복지부 고시가 폐지된 것이 실효된 것을 자, 1조 2항에 따라서 이제 법률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때는 자, 지금 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가백에 법원이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형사소송법 326조 4호죠.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지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죄수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뭐 쉽죠. 자, 이제 답이 1번인데 너무 쉽죠. 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일단 행위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행위, 금품을 요구받은 경우 이제 행위는 하나예요. 자, 근데 이게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자, 이게 뭐죠?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이제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또 받았으니까 그게 또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 받은 행위는 하나인데 자, 죄는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 자, 두 개가 성립하니까
자, 이때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우리 최홍시험에도 최근에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고인이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 그 사무 처리 맡기는 사람한테 손해를 가하고 자, 그 과정에서요 또 다른 사람을 속여갖고 사기죄까지 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한 개의 힘으로서 사기와 배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 처리 맡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무 처리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그 배임 행위하고요. 또 제3자를 기망해서 이제 재물을 편취하는 그 사기 행위가 완전히 별개죠. 피해자도 배임죄의 피해자는 사무 처리 맡긴 본인이고요. 자, 사기죄의 피해자는 제3자고 피해자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행위도 별개, 피해자도 완전히 별개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기죄하고 배임죄가 이제 성립하는데 실체적 약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제 타인의 사무처리를 맡겨서 사무처리를 진행하다가 그 사무처리 맡긴 그 타인에게요,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동시에 그 본인을 기만까지 같이 한 경우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의 행위로서 이제 사기하고 배임이 동시에 문제되니까 그때는 이제 사기죄하고 배임죄가 상상적 경험이 되지만 요거는 다른 겁니다. 자, 사무처리 맡긴 본인에 대한 배임 행위하고요. 제3자에 대한 사기가 별개로 이루어진 거죠. 별개로 이루어진 거니까 어쨌든 실체적 경험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행위 구별이 어려우시면 피해자를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상경 판례는 배임죄의 피해자하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예요. 같은 피해자. 그럼 이제 배임과 사기가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니까 상경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배임죄의 피해자는 본인, 자, 사기죄의 피해자는 제3자, 이제 별개죠. 별개니까 이제 별개의 배임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구별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3번은 뭐 쉬운 지문이고요. 자, 지금 한 개의 강도 범행. 자, 이거는 낚시고요. 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일죄는 되는 건 아니고, 자, 뒤에 보시니까 수명의 피해자. 자, 피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는 안 되고요. 수재가 돼야 되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자, 근데 자, 경합관계가 다 나와 있죠. 각 폭행, 각 상해. 자, 끝난 거죠. 피해자 여러 명이서 강도 상해죄는 여러 개인데, 자, 폭행도 다 별개로, 상해도 다 별개로 가해졌어요. 자, 그럼 수개의 강도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이죠. 요즘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상습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범을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습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 상습성 인정이 되고, 뭐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 답이 이거죠.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 자, 이게 상습범 처벌 규정입니다. 근데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상습범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자, 그때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는 우리 저작권법 136조 1항 위반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상습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상습적으로 여러 번으로 저작권법 136조 1항 위반죄를 범했을 때는 상습범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긴 사례처럼 돼 있고요. 자, 이게 지금 형사법이 아니고요. 형법 과목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는 지금 두 지문은 형법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지문은 형사소송법 지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형소법이 같이 결합된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출제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제, 지금 갑이요. 자, 주식회사 임원이에요. 자, 근데,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한 거죠.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 판례로서 가장 기본 판례죠. 자, 이제 주식회사 임원이 이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 자, 임무에 입에서 카드를 긁으면서 재산상익을 취득했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익을 취득했고요. 자, 이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 3천만 원을 다 뭐죠? 갚아야 되니까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2014년도에 나온 판례고, 뭐 그때부터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던 거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공범과 신분에 관한 논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갑이요, 자,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때, 자, 친구 을도 같이 뭐죠? 범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지금 친구 을도 애인 을과 공모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사물 처리한 자, 이제 업무상 신분이 있는 이제 갑이 자, 이제 이 A는 뭐 주식회사 임원이 아니니까 이제 업무상으로 주식회사 사물 처리한 자가 아니잖아요. 자, 비신분자인 을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갑이야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처벌받겠지만, 자, 이제 A인 을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비신분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판례 의함이니까 판례 입장만 설명드리면, 자,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처벌은 33조 단서로 처리가 되니까, 처벌은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부진정 신분범에서 이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위에 가담했을 때, 자, 비신분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판례는 성립은 같게, 자, 처벌은 다르게,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한다 그랬죠. 자, 그럼 성립은 을도 같게, 갑과 똑같이 업무상 배임죄예요. 근데 문제는 처벌은 이제 다르게니까, 자, 이 을은 갑과는 달리 업무상으로 사물을 처리한 자가 아닙니다. 자, 비신분자이기 때문에 자,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고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옳은 지문이에요.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니까. 자, 근데 처벌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고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지문이죠. 형소법 지문인데, 자, 디귿번 지문은 뭐냐면, 그죠? 지금, 자, 이거죠. 지금 보시면, 자, 이 경찰관 P가 이제 이 갑과 을이 사용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면 이제 증거 능력이 있고요. 자, 그게 위법 수집 증거면, 자, 그때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죠.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자, 지금 이 경찰관 P는 자, 회사에 제보를 받고, 자, 지금 갑으로부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았죠. 자, 을은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 경찰관이 이제 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를 이제 입수할 때 어떻게 했냐? 자, 보시면 법관의 영장이 의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그걸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압수수색은 위법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디귿번 지문에 나오는 지금 이 P가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위법 수집 증거죠. 위수증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경찰관이 이제 갑과 을을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갑은 자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을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갑만 자백하고 을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보시면, 자, 지금 일단 지금 이 P가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은 위수증이니까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아까 갑은 자백을 했네요. 그죠? 근데 을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자백, 이것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소법에서 우리 자백 보강 법칙이죠. 자, 이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 갑의 자백만 갖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만약에 을도 같이 자백했으면, 자, 그 을의 자백을 갑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쓰면 되지만, 자, 지금 을은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지금 유일한 증거는 이 갑의 자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형소법 논점인데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어서 이제 같이 설명드린 거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살인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 지문이죠. 뭐 지문만 길지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살인죄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고의범이에요. 자, 근데 자, 지금 이 피고인이 이제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면 좋은데, 자, 지금 피고인은 살인의 범위는 없었고, 자, 그냥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이제 자백을 하지 않고 이제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고의는 내신적 사실이므로 간접 사실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이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다음에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뭐 가장 기본 지문이죠. 우리 채용시험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 네. 자,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이죠. 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좋은 지문입니다. 왜냐면 살인 예비죄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를 딱 한 지문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앞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일단 주관적으로 살인 예비죄는 예비죄는 목적범이죠.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고의도 있어야 되죠. 자, 예비에 대한 고의,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객관적으로 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예비니까요. 아직 미수가 아니고 예비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하면 안 되죠. 실행의 착수 해버리면 미수로 넘어가니까. 자, 일단 이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이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살인죄의 실행을 위한 이제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준비행위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외부적 준비행위. 사람 마음속에 그냥 결심만 하고 있거나 계획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드러난, 외부적으로 드러난 준비행위가 있어야 돼요. 판례가 자, 이 준비행위는 외적 행위를 요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외적 행위를 요하지 않고 이미 틀렸고요. 자,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했죠.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죠. 외부적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도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틀린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다음 3번, 4번 너무 쉽죠, 그죠? 3번은 지금 이제 이 총알이 장져 있는 옆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돼서 피해자 사망한 경우예요. 자, 판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발 사고라고 피고인은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그 장전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이 경우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4번도 우리 시험시험에 나왔던 뭐 가장 기본 지문이죠. 자, 혼인내유 출생자, 자, 사생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를 죽였냐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생모를 죽였네, 그죠? 그럼 바로 그냥 존속살인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혼인내유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지를 받았든 인지를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제 친자관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무조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혼인내유 출생자가 생모를 죽였다 보고 그냥 앞에 이거 확인도 하지 않죠. 그냥 바로 그냥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에 관련된 문제인데 판례 문제도 있고 이제 이론 문제도 섞여 있어서 그 이론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번입니다. 자, 기획번은 자, 법률의 부지입니다. 법률의 부지. 자, 이 법률의 부지라는 건 뭐죠? 자, 이제 법률의 착오의 유형 중에서 학자들이 유형한 이제 인정하는 법률의 착오 유형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례죠.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고인이 자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걸 부지 몰랐던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지 규범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경우예요. 처벌 중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자, 이걸 법률의 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의 부지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맞죠? 자, 우리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법률의 부지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뭐,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 뭐, 거의 뭐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기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 뭐, 절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 행정형법은 그죠? 뭐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요, 뭐 미숫가루를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그죠? 허가를 안 받고 이제 만들면 처벌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허가받은 용도는 이제 창고를 허가받았지만, 아니면 뭐 지하실을 허가받았지만, 자, 거기가 거의 뭐죠? 사용이 안 되니까 그냥 아까워서 뭐 방으로 사용한다. 자, 이걸 이제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이제 허가받고 해야 되고, 허가 없이 하면 처벌하거든요. 그런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이제 형사법규에서는 거의 법률의 부지는 주장될 여지가 없고, 자, 이거죠. 행정형법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맞아요. 자, 우리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판례는 이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번 이 뒷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했죠, 그죠? 자, 우리 법률의 착오가 6가지 종류를 학자도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의 부지, 뭐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의 착오, 한계의 착오, 전제 사실의 착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법률의 부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법률의 착오의 종류를 인정해줘요. 자, 그렇지만 판례는 이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냐 없었냐 가릴 필요 없이, 자,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제 여기 기억번지는 뒷부분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지문인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이 판례의 뒷부분이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앞부분입니다. 아까 판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자, 위법성 인식의 노력에 필요한 정도는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라는 판례의 앞부분이죠, 앞부분. 자, 그럼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냐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거나 또는 이제 조회할 계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자, 위법성 인식의 계기가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조회를 해봤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뭐 긴 지문이지만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지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20년도 우리 이제 해경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에서 우리 경찰 채용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이제 이론 학설 특강 할 때 이미 같이 학설 특강 할 때 이제 다 정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하고 신고전적 범죄 체계는, 자, 고의가 책임에 존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책임 요소설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전적 범죄 체계, 신고전 범죄 체계는, 자, 고의의 내용 소개, 고의 안에 2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죠. 사실의 인식도 들어있고요, 위법성 인식도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들어있는 고의의 내용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를 우리가 고의설이라고, 고의설. 자, 근데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 합일대 범죄 체계에 오면, 자, 이 고의는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이 고의가 책임에 있는 게 아니고 구성 요건 요소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일대 범죄 체계는 고의가 이제 책임에도 하나 있고 구성 요건에도 하나 있죠, 그죠? 그 구성 요건적 고의, 책임 고의, 2가지를 인정해서 이제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현재 통설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적 범죄 체계, 합일대 범죄 체계는 고의가 구성 요건 요소로 옮겨가면서, 자, 이 사실의 인식은 고의 안에 필요한 거니까 이제 고의 속에, 구성 요건적 고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위법성 인식은 이제는 고의와는 떨어져서 책임에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의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임설을 이렇게 얘기하죠. 위법성 인식은
고유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책임설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만 잡혀 있으면 쉽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자,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인데, 자, 피고인이 그걸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 위법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럼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 쉽잖아요. 이 개념만 잡혀 있으면, 자, 우리 고의설은요, 자,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니까, 바꿔 말하면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자, 그때는 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고의가 조각돼요. 자, 근데, 자, 이 책임설요, 목적적 범죄책이나 합의태 범죄책에는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예요. 자,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고의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고의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구성요건적 고의든 책임 고의든 고의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없는 거니까 책임 조각 여부나 책임 감경 여부만 문제된다고 해서 그걸 책임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의와는 아무 상관없고 책임 조각 여부만 문제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책임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고의설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돼요. 고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책임설은 고의는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고의는 전혀 조각되지 않아요. 고의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다만 책임 요소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책임 조각 여부만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자, 이 고의설은 이제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제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다라는 이제 학설이고요. 지문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책임설은, 자,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다라고 보는 게 책임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임설에 따르면 맞네요. 그죠? 자, 책임설에 따르면, 자, 이제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고의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고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 이제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는 책임만 조각한다. 자, 그리고 회피 가능하면 책임이 감경된다. 즉, 책임 조각이나 감경만 문제된다라는 결론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 책임설에 따르면 이거 이제 완벽하게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책임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임설에 따르면, 자, 이게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고의설에 할 때도 이렇게 되냐? 아니죠. 자, 고의설에 따르면 이렇게 안 되죠. 왜냐면 아까 이제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고의 안에 들어있는 이제 고의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해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그때는 고의가 조각되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책임설에 따르면 옳은 지문이 되지만 고의설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인데요. 자, 이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신뢰해서 행위한 경우에요. 자, 법원이 피고인한테 그게 죄가 안 된다고 무죄 판결을 해준 거죠. 뭐 그걸 믿었으면 당연히 이제 착오의 정당화가 인정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자, 검사의 이제 무혐의 결정을 믿었을 때도 정당화가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 지문에는 자,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요. 자, 이제 무혐의 결정은 자,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죠. 확정력이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믿었을 때 그럼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인정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인정해 주죠. 자, 검사가 이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인정해 줬어. 무혐의 결정을 해줬으면 그건 검사의 결정이니까, 자, 그걸 믿었다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미음은 쉬운 지문이고요. 자, 우리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관련된 가장 기본 지문이죠. 자, 지금 이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이제 중주의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가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제 적법이고요. 얼마를 받으면 위법인지 잘 몰라서,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적법이고 얼마를 받으면 위법인지, 자, 위법성 인식 계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돼?
조회에서 결정했어야죠. 그냥 자기가 섣불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거니까 이건 정단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8일 입장이죠.